밤동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오늘도 편안하게 쉬시며 들으실 옛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 인물들 중에는 그 성품이나 활약이 훌륭함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문신인 이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래가 대사원으로 일하던 때 태종 임금에게도 바른말을 서슴지 않았던 강직하고 대쪽 같은 성격이 잘 드러난 일화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이러한 성품의 관리들이야말로 과거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란 생각을 하였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의 사촌이라도. 이 일에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문신입니다. 그는 공민왕 때의 유명한 충신인 이존호의 아들이지요. 전하, 간신인 신돈을 그냥 두시면 아니 되옵니다. 엄하게 처벌하시옵소서. 그래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사옵니다. 이존호는 신돈을 처벌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가 죽었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때 큰 공을 세워 태종의 신임을 듬뿍 얻은 이래는 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대쪽같이 강직했어요. 자기보다 벼슬이 높은 정승이나 임금에게까지도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지요.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벼슬이 깎일까 겁을 내지도 않았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리도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인고? 어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 아닌가? 저렇게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해대다가는 언제 변을 당해도 크게 당할 것 같소이다. 관리들은 이래의 거침없는 태도에 때때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나 이래가 믿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왜 바른 말을 못한단 말인가? 백성 편의 심부름꾼이 성실하게 그 직무에 충실하면 그뿐이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신조로 이래는 사람들의 걱정이나 핀잔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해나갔어요. 이래가 대사원으로 일할 때 태종 임금의 사촌인 이백온이 자기 집 요종의 남편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지요. 자기의 권세를 믿고 이백온은 사람을 죽이고도 조금도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태종도 자기 친척에게 벌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이백온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이래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감마마, 큰 벌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다른 죄도 아니었고 이 일은 살인죄입니다. 태종은 차마 친척을 죽일 수가 없어 대충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래가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나서자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언짢았지요. 전하, 옛날에는 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해도 임금의 권한으로 사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백원 사건도 마찬가지옵니다. 한치의 구부러짐도 없이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해 억울한 넋을 위로해야 합니다.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국의 백성도 외국의 백성도 아닌 바로 상감마마의 어질고 순한 백성이옵니다. 친척은 중하고 백성은 중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임금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오리까? 어허, 거참. 틀린 말이 아니어서 태종의 얼굴에 고민하는 표정이 뚜렷했어요. 만백성의 아버지가 아니시옵니까? 부디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공정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태종은 이래의 고든 성격을 잘 아는 터라 더 이상 우기지 못했어요. 알았다. 그대의 말이 옳도다. 이 백오는 먼 곳으로 기양을 가게 되었어요. 죄인을 포승으로 꼭꼭 묶어 수레에 태우거라. 이래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이 백온을 일반 중재인처럼 포승으로 꼭꼭 묶었답니다. 그러자 이 백온은 발버둥을 치며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대었지요. 이놈들아, 감히 임금의 사촌을 포승으로 꽁꽁 묶다니. 내 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 포승을 풀지 못할까? 그러나 포승에 꽁꽁 묶여 수레에 실릴 때가 되자 이 백온도 자기의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임금을 믿고 방자하게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래는 이 백온의 호위를 엄중히 하여 귀양지로 보내었답니다. 임금의 사촌을 꽁꽁 묶은 채 귀양지로 실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태종은 다시 버럭 화를 냈어요. 무어라, 감히 임금의 사촌을 묶었단 말이냐? 임금의 낯을 세워주지 않는 행동이로다. 이 일에 직접 참여한 자들을 모조리 옥에 가두거라. 포졸들은 이 백온을 직접 묶은 이흠을 즉시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그러자 이래는 또 태종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어요. 지난번에는 백온의 형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백온마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절대로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사촌인 상감마마께서 돌봐줄 것이라고 믿고 한 짓입니다. 이 백온을 꽁꽁 묶어 보낸 것은 도망할까봐 그런 것이지 조금도 딴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옵니다. 그래도 태종의 화는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대는 내 신하가 아니냐? 전하의 신하이옵니다, 마마. 태종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어요. 신하로서 어찌 내 종친을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내 친척을 묶은 것은 나를 묶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로다. 태종의 말에 이래는 다시 분명한 목소리로 아뢰었어요. 상감마마, 결코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신하의 바른 도리가 무엇이옵니까? 마마를 참되게 보자 하는 것이옵니다. 임금님의 친척이라는 것을 빌미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엄히 벌을 내려야 할 것이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임금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헤아려 주옵소서. 민심은 천심이옵니다. 민심이 떠난 임금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사옵니까? 비록 크게 화가 나 있었지만 태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 어떤 트집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마마, 소신은 사촌을 잃을지언정 백성을 잃는 잘못을 범치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백온을 벌한 것이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백성들은 임금이 자기 효력보다도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임금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래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힘있게 말하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하의 도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래가 말을 마치자
태종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었지요. 거울과 샘물. 옥황 상제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둘 있었답니다. 하늘나라에는 거울이 없는 탓으로 두 딸은 처녀로 자랄 때까지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딸들은 자라면서 점점 자기 얼굴 모습이 궁금했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둘 가운데 누가 더 예뻐요? 똑같이 예쁘단다. 두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하다가도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 인간 세상에 제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대요. 그것을 얻어다 주세요. 맏딸이 조르기 시작했지요. 얼굴을 비춰 뭘 하겠니? 너희들은 모두 고운데. 그래도 제 얼굴이 자꾸 보고 싶어요. 둘째 딸도 언니를 거들어 칭얼거렸어요. 그 뒤 딸들은 틈만 나면 어머니에게 거울을 얻어오라고 졸랐지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루는 백두산에 사는 백운 신령이 하늘나라에 찾아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의 딱한 사정을 그 신령에게 이야기하였지요. 제 딸애들이 제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듣자니 인간 세상에 거울이라는 물건이 있다지요. 근심하지 마옵소서. 제가 땅나라에 가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두산으로 돌아온 백운 신령은 백운봉으로 옥도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옥도를 손바닥 두께만큼 되도록 한 다음에 옥거울을 만들었지요. 백운 신령은 옥거울을 하늘나라로 보내었어요. 거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딸들은 어머니를 찾아왔지요. 어머니, 거울을 보여주세요. 두 딸은 다투어 서로 손을 내밀었어요. 거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둘이 함께 보겠니? 차례대로 보거라. 그럼 언니부터 보게 하세요. 오냐. 어머니는 맏딸에게 거울을 주었어요. 앞면은 얼굴을 비춰 볼 수 있게 깨끗하였고 뒷면은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어요. 거울에다 자신을 비춰보던 언니는 깜짝 놀랐지요. 맏딸은 늘 동생보다 자기가 더 예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보다 동생이 훨씬 더 예뻤던 것이지요. 얘따, 네가 봐라. 난 치장하고 와서 다시 봐야겠어. 속상해진 언니는 동생한테 거울을 넘겨주고는 시무룩해서 자리를 떴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은 거울을 받아들었지만 얼굴을 비춰보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얘야, 무엇하니? 왜 거울을 들고만 섰어? 옆에 있던 어머니가 어서 보라고 권했지요. 둘째 딸은 용기를 내어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여태 언니보다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둘째 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도 자기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지요. 둘째 딸은 너무도 기뻐서 살짝 웃었답니다. 두 볼에 볼 우물이 폭 패였어요. 그녀는 감탄하며 거울을 가슴에다 꼭 껴안았지요. 그때 맏딸이 머리를 빗고 얼굴 치장을 하고서 다시 거울을 보러 왔어요. 그래도
동생보다 예쁘지 않았지요. 맏딸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사흘이나 거울을 독차지하여 보고 또 보았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생긴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인지라 그 얼굴이 그 얼굴일 뿐 달라지지 않았지요. 부하가 치밀어 오른 맏딸은 늙은이가 거울을 더럽게 만들었구나 하고 투덜대며 거울을 백운봉에다 획 던졌답니다. 이때 백운봉의 벼랑 위에서 연불을 외던 백운 신령이 옥거울에 정수리를 맞고 폭 꼬꾸라졌어요. 그의 몸에서는 흰 피가 흘러나왔지요. 그 흰 피는 석 달 동안이나 옥을 파내 웅덩이로 흘러들었고 백운 신령은 돌부처럼 변해버렸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둘째 딸은 밤을 새우며 울었어요. 이튿날 그녀는 백운봉에 내려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었어요. 그랬더니 석불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가 저절로 또르르 굴러서 흰 피가 고여있는 웅덩이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웅덩이에 고여있던 진득진득한 피는 맑디 맑은 샘물로 변했지요. 제사를 지내고 나니 둘째 딸은 목이 말랐어요. 샘물을 퍼서 새모금을 마시고 시원하게 세수까지 하였지요. 그 다음부터 둘째 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고와졌답니다. 하지만 시샘이 강하고 질투가 심한 맏딸의 얼굴은 나날이 미워졌어요. 이 샘물의 이름이 옥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백두산에 가면 그런 이름의 샘이 있답니다. 제주 민요 오돌독이. 제주도 민요 중에 오돌독이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 노래에는 슬픈 사연이 있지요. 옛날 옛적 제주도에는 김복수라는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복수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열심히 글공부를 하였답니다. 집이 가난해서 서당은 다닐 수 없었지만 복수의 글솜씨는 서당을 다닌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방이 마을에 붙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수야,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과거를 치르도록 하거라. 네 글솜씨라면 장원은 떼어놓은 당상일 터이니 하고 복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어머니도 복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과거를 보거라.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주저하던 복수는 과거를 보기로 결심하고 배를 타기로 하였답니다. 복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폭풍우가 세차게 휘몰아치더니 배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남은 복수는 널빤지에 몸을 의지한 채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녔답니다. 한동안 떠다니던 복수가 어느 바닷가에 닿았는데 그곳은 바로 지금의 베트남인 안남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김복수는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인 유구국에서 온 임춘향이라는 처녀를 만나게 되었지요. 김복수는 임춘향과 결혼하여 3남 3녀의 자녀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김복수는 자나깨나 홀로 계실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남 땅을 찾은 일본 사신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김복수는 한달음에 달려가 사신에게 저희 가족이 배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야기를 들은 사신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사정은 딱하지만 배에는 당신만 탈 수 있어. 김복수는 아내와 자식들은 나중에 데려오기로 하고 배에 올라탔답니다. 오랜 항해 끝에 배는 오사카에 닿았지요. 그곳에서 김복수는 우연히 아내의 남동생을 만났어요. 김복수는 처남에게 안남 땅의 가족들을 떼어놓고 온 이야기를 하였지요. 마침 안남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 그걸 타고 가서 누님과 조카들을 데려오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김복수는 다시 안남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한참을 항해하던 중 김복수의 눈에 낯익은 섬 하나가 띄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계시는 제주도였지요. 고향 땅을 보자 김복수는 어머니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배에 마실 물이 적은 듯하니 내가 저 섬에 가서 물을 가져오겠소. 그러니 잠시 배를 멈추고 기다리시오. 하고 김복수가 배에 탄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좋소, 얼른 갔다 오시오.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복수는 작은 배를 타고 제주 땅에 내려 고향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어머니는 김복수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며칠 동안 배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김복수가 오지 않자 그냥 떠나버렸어요. 김복수의 가슴 속에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지요.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달 밝은 밤 바닷가를 홀로 거닐던 김복수의 입에서 슬픈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어요. 오돌독이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둥그레 당실 둥그레 당실 너도 당실 원자 머리로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김복수의 노래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으면 저리도 노래소리가 구슬플까? 김복수는 평생 혼자 살면서 오돌독이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노래는 제주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답니다. 신랑을 구한 처녀. 어사 박문수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쌀이문 안에서 웬 모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양반이 죽은 것은 다 자기 명이 짧아서인데 어찌 신랑이 죽였다고 우겨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단 말이냐. 어머니, 지금은 양반들 세상이니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 하나 못 만들어 씌우겠어요? 어사는 이상하게 여겨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냉수 한 그릇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단정한 처녀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 방 안에는 상처투성이의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넋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들으니
사람이 죽었다는 것 같던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정을 들으면 마음만 무거워지시니 부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처녀가 공손하게 말하자 어사는 더욱 궁금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주막집에 들렀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수군대고 있었지요. 그 처녀만 불쌍하게 됐구먼. 가난하지만 인물은 떠오르는 달이요. 품성은 고고한 학과 같은데 홀렛날에 신랑이 옥에 갇히다니. 어디 처녀뿐인가요? 신랑이야말로 내일 당장 살인죄로 참수형에 처해질 텐데 정말 원통한 노릇이지. 세상에 인물됨이 그만한 선비가 없다지 않나요? 어사는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신랑이 정말로 살인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일 아니오? 무슨 소리요? 그날 그 일을 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 줄 아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하여 저마다 한마디씩 해댔지요. 글쎄, 홀레날에 이 마을에 고약하기로 소문난 어정뱅이 양반이 신부집에 찾아와서는 술을 달라며 무례하게 굴었지요. 그러다 마침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마주치게 되었소. 그런데 그 술 마시던 그 양반이 다짜고짜 신랑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때려서 신랑이 그 양반을 간신히 떼어놓았지요. 술에 취한 양반이 이번에는 신랑한테 달려들다가 갑자기 땅 위에 꼬꾸라져 경기를 일으키더니 그 죽고 말았소. 그러자 그 양반 친척들이 몰려와서 혼인잔치를 망가뜨리고 신랑과 신랑 아버지 그리고 신부 아버지를 매질했지요. 게다가 관가에 고하여 신랑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내일 정오에 살인죄로 죽게 되었다오.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또에게 그 사실을 고하지 않는 거요? 벼슬 높고 돈 많은 양반들이 사또에게 손을 다 써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어사는 주막에서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날이 밝자 서둘러 관가로 향하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신랑 예복을 입고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번개같이 어사를 앞질러 갔어요. 어사는 궁금한 나머지 청년을 쫓아가 팔을 붙들고 물었지요. 여보시오 신랑, 무슨 일로 그렇게 서둘러 가는 거요? 말을 안 한다면 내 이팔을 놓지 않겠소. 오늘 정오에 관가에서 죄 없는 사람이 참수를 당합니다.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말하고 가려 하자 어사는 더욱 팔을 꼭 잡고 사연을 물었어요. 청년은 할 수 없이 어사에게 사연을 말해 주었지요. 나는 홀렛날에 양반을 죽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어젯밤 웬 사람이 옥졸에게 금부치를 주고 얼굴을 가린 채 감옥으로 들어왔었소. 그러고는 나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탈출시켜 주셨소. 그 대신 자기는 내 옷을 입고 말이오. 나는 엉겁결에 집으로 도망쳐 왔으나 곰곰 생각해보니 나 대신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소. 그래서 그 사람이 참수당하기 전에 급히 뛰어가고 있는 것이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 없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큰 미덕이오. 또 자신이 비록 억울하게 죽게 됐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목숨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것 또한 큰 미덕이 아닌가. 어사는 크게 감동하여 신랑과 함께 길을 재촉하여 가까스로 관가의 문턱을 넘었답니다. 그때 신랑이 크게 소리쳤어요. 기다리시오. 진짜 살인범은 바로 나요. 번쩍이는 칼을 들었던 망나니가
놀라 멈추자 어사는 마패를 꺼내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자 관리들이 놀라 자리에 꿇어 엎드려 고개를 못 들었지요. 어서 두 신랑을 데려오너라. 어사는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사또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사또. 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살인범인지를 아시겠소? 어사 나으리, 그 사실은 벼슬 높은 양반들의 힘에 밀려 억지 판결을 하였사오니 어사 나리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죽은 양반의 시체를 가져오게 하고는 신랑 대신 죽임을 당하려 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살인범 대신 목숨을 버리려고 하였느냐? 또 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어사나리, 소녀는 본래 여자의 몸입니다. 소녀가 구출하려고 했던 사람은 소녀의 낭군이옵니다. 어사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남편을 구하는데 하필 왜 남자의 옷을 입었단 말이냐? 소녀의 낭군이 죄 없이 참수를 당하시게 된 것을 알고 백방으로 하소연해 보았지만 낭군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 저궁리 끝에 낭군께서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어 불쌍한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여겨 소녀가 낭군을 대신하여 죽을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남편을 위해 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사는 그 말을 듣더니 양반의 시체를 향해 무서운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듣거라. 신랑은 너를 한 대도 치지 않았는데 너는 죽어 사람을 놀라게 하였도다. 여봐라. 저자에게 곤장 100대를 치렸다. 그래서 곤장 100대를 치고 나자 어사는 다시 명을 내렸어요. 멈추어라. 이제 죄인이 매를 맞고 죽었으니 시체를 묶어라. 이 고을의 사또는 맡은 일을 소홀히 한 죄로 파면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신랑과 신부는 혼례식을 다시 올리도록 하여라. 그래서 처녀의 미독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 후로 많은 처녀들은 이를 본떠 시집 갈 때 신랑에게 가장 좋은 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너그러운 부자. 최순성은 개성에서 으뜸 가는 큰 부자였답니다. 나라 안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재산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지요. 그런데도 그는 욕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감히 재산에 손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젠 내가 관리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겠구나. 가족도 많지 않은데 내 재산을 어찌 가족을 위해서만 쓰겠는가? 쓰지 않고 쌓아놓는 재산이란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와 같을 뿐이지. 최순성은 그날부터 자기 집에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을 모아 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만이 아니었지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곡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옷과 음식을 주었답니다. 사방에 이런 소문이 나자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도 찾아와 최순성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못 살겠네. 죽고만 싶지 뭔가.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손 내밀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나를 좀 살려주게나.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찾아오는 뻔뻔스러운 사람까지 있었지만 최순성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고생 많았네. 성실하게 장사를 해보게나. 그는 충고 몇 마디와 함께 원하는 대로 주었답니다. 최순성에게는 먼 친척 동생이 한 사람 있었어요. 본래 그 동생은 부자였는데 성실하지 못하여 술과 노름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집까지 깡그리 없앤 뒤에 오갈 데 없어진 그 동생은 최순성에게 손을 내밀려고 찾아왔어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린 놈을 도와줄 필요가 없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니까. 한결같이 일가 친척들은 그 동생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최순성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최순성은 그 동생에게 논밭과 집을 사준 뒤에 친척들에게 말했지요. 이 논밭이 다 술과 노름 미천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어쩌겠소. 나는 내 도리를 다할 수밖에요. 형으로서 살림에 여유가 있는데 집 없는 곤란한 동생에게 어찌 집과 논밭을 마련해 주지 않겠소. 과연 사람들이 추측한 대로 그 동생은 몇 년이 안 가 최순성이 사준 논밭을 모조리 없애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최순성을 바보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래도 노망을 한 모양이야. 그저 어렵다고만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니 말이오. 치질이 인복도 없지. 도움을 받은 사람치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더군. 하나같이 등만 돌렸다네. 그런데도 아까운 줄 모르고 가족에게 남겨줄 재산까지 펑펑 써대고 있으니 정말 딱한 사람이요. 그래서 최순성은 아예 자기의 호를 바보 영감이라는 뜻으로 치홍이라고 지었답니다. 하하, 얼마든지 놀려도 좋지.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답니다. 한 번은 최순성의 오랜 친구인 임씨가 공부를 하느라고 가족들이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 세상에 그런 딱한 일이 내가 왜 몰랐던고. 당장 생활비를 보내줘야겠구먼. 최순성은 그날부터 친구 임씨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어요. 그런데 임씨의 집에는 손님이 줄을 이었답니다. 하도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서 최순성이 보낸 쌀로는 한 달을 지내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고민하던 임씨가 부인에게 말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소, 부인. 우리가 친구의 도움으로 살면서 손님 치닥거리에 더 손을 내밀어서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염치 없는 도움을 자꾸 받느니 차라리 모두 굶어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못하면서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럼 온 가족이 굶어서 죽읍시다. 그날부터 임씨의 가족은 굶어 죽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어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모두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갔지요. 그 소식을 최순성이 들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최순성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서 임씨 집으로 달려갔어요. 살인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자 최순성은 담을 넘어 마루로 올라갔어요. 여보게, 선비가 가난한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왜 생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최순성은 방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잠시 방 안에 귀를 갖다 대고 숨소리를 확인한 최순성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말일세. 이 마을에 최순성이가 살아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야 내 체면이 어찌 되겠나. 그러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만 나오시게나. 그러자 단단히 잠겼던 방문고리가 안쪽에서 스르르 풀렸답니다. 곧 문이 열리면서 눈이 퀭해진 임씨가 최순성의 손을 와락 부여잡았어요. 허허, 초의. 죽으려고 했지만 자네 체면을 생각하니 굶어 죽을 수가 없겠네 그려. 내 살기로 할 터이니 그럼 이달부터는 양식을 조금 더 보내주도록 하게나. 그렇게 하고 말고 어디 내 재산이 내 것이었던가. 아하하. 순박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온 마을 안에 크게 퍼졌답니다. 지혜로운 임금님과 부자가 된 홍서방.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 서울리로구나. 홍서방은 등에 짊어진 햅쌀 가마를 내려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닦았어요. 충청도 어느 고을의 천석군집 하인인 홍서방은 주인 영감의 심부름으로 서울의 친척집에 가는 길이었지요. 서울에 사는 친척은 참판 벼슬자리에 있어 떵떵거리고 살았답니다. 주인 영감은 벼슬이라도 한 자리 얻어보려는 욕심에서 자주 찾아다녔지요. 참판의 마음을 끌려고 곡식이나 채소를 처음으로 거두어들이면 곧장 서울로 올려보냈어요. 햅쌀을 받은 주인은 홍서방 손에 단량을 쥐어주었지요. 무거운 쌀을 지고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네. 내려갈 때 노자로 쓰게나. 돈을 받은 홍서방은 문득 아내와 아들의 초라한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올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어야지. 호옷을 걸치고 떨며 다니는 아내와 아들을 보고 늘 안타까워하던 홍서방은 큰 마음을 먹었답니다. 참판댁을 나서자마자 장터의 옷가게로 가서 안주인에게 받은 단량과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몽땅 털어 옷을 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홍서방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려고 길가의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문 앞에서 주막 주인에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돈 한 푼 없는 나그네를 받아줄 리가 없었지요. 방이 없으니 다른 데나 가보시오. 돈이 없으면 아무 데서나 잘 것이지 무슨 주막이야. 돌아선 홍서방은 노자 한 푼 남기지 않고 옷을 산 것을 후회했으나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다른 주막을 찾아가 사정을 하였어요. 저 노자가 떨어져서 그런데 하룻밤만. 주막 주인은 홍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인심이 좋은 시골이라고 하지만 선비라면 모를까 빈털털이 천한 하인을 받아주는 주막은 한 곳도 없었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길을 이리저리 헤매던 홍서방은 마침내 집 한 채를 발견하였지요. 지칠 대로 지친 홍서방은 대문을 두드리며 사정했어요. 주인어른 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대문이 스르르 열리며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서 들어오시오. 뜻밖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들이자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어디에 갔는지 할머니 혼자뿐이었지요. 홍서방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부엌에 나가 밥을 지어 상을 차려왔답니다. 아직까지 저녁을 안 들었다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소. 반찬은 없으나 많이 드시오. 할머니께서는 술도 내다 주며 극진히 대접해 주었어요. 홍서방이 상을 물리자마자 할머니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꺼내었답니다. 손님에게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소? 마음씨 착한 홍서방은 푸짐한 대접을 받았는데 차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드려야지요. 무슨 부탁인지 말씀하십시오. 고맙소. 그럼 이리로 따라오시오. 홍서방은 할머니를 따라 사랑채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할머니는 운목에 덮어놓은 하얀 혼이불을 벗겼어요. 아니, 이것은... 홍서방은 기겁을 하여 소리쳤지요. 죽은 사람의 시체였기 때문이랍니다. 손님, 괜찮습니다. 설마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해치겠소? 할머니는 홍서방을 안심시키면서 말했어요. 사실은 엊그저께 지나가던 한선비가 손님처럼 문을 두드리며 쉬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방을 내어주었지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죽었답니다. 아무래도 돌림병으로 죽은 것 같아 식구들을 모두 아랫마을 친척집으로 보내고 나 혼자 집을 지키던 중이었지요. 내가 거들어 줄 터이니 이 시체를 좀 치워주시겠소. 홍서방은 온몸이 오싹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가족들을 위해서 무서움을 무릅쓰고 혼자 시체가 있는 집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가 대단해 보였어요. 홍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났지요. 예, 제가 그 시체를 치워드리겠습니다. 홍서방은 전에 또돌이 머슴 하나가 죽었을 때 늙은 하인과 시체를 치운 적이 있어서 전혀 생소한 일은 아니었어요. 할머니께 방 안에 쑥을 피우게 하고는 시체를 깨끗이 닦아 천으로 싸서 꽁꽁 묶었지요. 그리고 거적으로 둘둘 말아서 지게에 짊어지고 손에 쥔 횃불로 앞을 밝히며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햇볕이 잘 들 만한 언덕에 구덩이를 파고 정성 들여 시체를 묻어주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승에 가서 잘 사시구려. 홍서방은 어이없게 죽은 선비가 가엾어 복을 빌어주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았어요. 혼자서 땅을 파서 묻다 보니 밤을 꼬박 새운 것이지요.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 길이 먼 홍서방은 아침을 먹자마자 일어섰어요. 손님, 정말 수고가 많았소.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탰으시오. 홍서방은 돈을 보자 눈이 번쩍 띄어 할머니가 내주는 돈주머니를 얼른 받아 넣었어요. 막 대문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따라 나왔지요. 손님, 깜빡 잊을 뻔했구려. 이것은 죽은 선비의 물건인데 시체를 묻은 손님이 가져가는 게 좋겠소. 자, 받으시구려. 홍서방이 망설이자 할머니는
보따리를 지게 위에 올려놓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을 걸어가던 홍서방은 무슨 보따리인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나무 그늘에 지게를 내려놓고 보자기를 꺼내어 풀어보았지요. 비단 보자기 속에는 퉁소 같은 긴 통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통 속에는 둘둘 감긴 종이가 들어있었지요. 종이를 꺼내어 펼쳐보니 글이 쓰여 있고 끝에는 네모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종이 뒤쪽에 천을 붙인 것이나 통에 넣어 다시 비단 보자기에 싼 것으로 보아 예사로운 물건이 아닌 것 같았지요. 이리저리 돌려가며 뚫어져라 보아도 까막눈인 홍서방은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 이때 지나가던 선비가 다가와서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시오, 이거 어디서 얻은 것이오? 그냥 누가 주어서 받았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은 충청감사가 임금님께 올리는 편지라오. 귀중한 것을 괜히 잘못 다루었다가는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그러나 저러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 못 본 것으로 하시오. 선비는 혹시라도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겁이 났는지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어요. 홍서방은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죽은 선비가 임금님께 편지를 전하러 가다가 변을 당한 게 분명하구나. 이거 큰일 났군. 임금님의 편지를 가로챘다고 선비 말대로 목이 달아나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할까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던 홍서방은 마침내 결심을 하였답니다. 죽은 선비의 시체를 묻어주었으니 이 편지도 내가 선비 대신 임금님께 전해주는 게 도리일 테야. 내 손에 들어온 편지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구나. 홍서방은 오던 길로 발길을 돌려 대궐이 있는 서울로 향하였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저물어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잠을 푹 잤답니다. 할머니가 준 돈 주머니 덕분에 지난번처럼 쫓겨나지 않고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이튿날 홍서방은 대궐을 찾아갔지요. 문지기가 얼씬도 못하게 막아서 하는 수 없이 보자기 속에 편지통을 내보이자 바로 안으로 들여보내주었어요. 홍서방은 임금님께 비단 보자기에 싼 편지통을 바쳤지요. 임금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홍서방의 차림새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너는 천한 하인 같은데 어찌 이렇게 귀중한 편지를 가지고 왔단 말이더냐? 예, 저는 충청도 고을의 부잣집 하인입니다. 서울에 계신 주인 어른의 친척인 참판댁의 심부름을 다녀가다가 우연히 이 편지통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서 그 연유를 말해보아라. 소인이 분수에 맞지 않게 아내와 아들의 옷을 사는 바람에 노자가 떨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 쉬어갈 집을 찾아 헤매다가 할머니 혼자 계신 집에 가서 묵게 되었지요. 이 할머니의 부탁으로 죽은 선비의 시체를 묻어주었더니 선비가 가지고 있던 이 보자기를 저에게 넘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보자기에 귀중한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홍서방의 이야기를 듣던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큰 일을 하였으니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듣자 하니 너의 주인집이 큰 부자라고 하니 그 재산의 반을 떼어주는 게 좋겠구나. 여봐라,
벼슬아치의 의관을 한 벌 가져오도록 하거라. 임금님은 신하들이 가져온 의관을 홍서방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이 옷으로 바꿔 입고 갓을 쓰도록 해라. 임금의 명령이니 앞으로 잠잘 때를 빼고는 절대로 이 의관을 벗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임금님의 뜻밖의 명령에 홍서방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자 시종들이 달려들어 옷과 도포를 입히고 갓을 씌워주었답니다. 벼슬아치의 의관을 의젓하게 차려입은 홍서방이 지게를 지고 대궐을 나오자 모두들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어요. 멋쩍고 부끄러워 당장 의관을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답니다. 홍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 홍서방을 좀 봐요. 하인 주제에 벼슬아치 의관을 갖추어 입고 오잖아요. 헌데 의관 차림에 지게를 지다니 꼴불견이야. 점잖던 사람이 서울에 다녀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에요?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불쌍해서 어쩌노. 홍서방은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곧장 사랑채 마당에 서서 주인 어른에게 인사를 올렸지요. 주인 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서울에서 돌아오다가 일이 생겨 좀 늦었습니다. 의관 차림의 홍서방을 본 주인 영감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 영감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지요. 이놈이 서울로 심부름 간 놈이 왜 이렇게 늦나이더니 머리가 돌아서 그랬군. 미쳐도 분수가 있지. 하인놈이 감히 어른 앞에서 양반도 모자라 벼슬아치 행세를 한단 말이냐. 당장 곽과 도포를 벗지 못할까? 주인 어른, 안 됩니다. 이 의관은 절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니까요. 절대로 못 벗는다고. 이 미친놈이 임금님의 명령을 팔아 감히 주인 분부를 어기려는 것이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주인 영감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홍서방의 갓을 벗겨 발로 짓이겨 버렸어요. 그리고 도포를 벗겨 갈기갈기 찢어 내던졌지요. 여봐라, 저놈을 제정신이 들 때까지 볼기를 치거라. 주인 영감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답니다. 홍서방이 볼기를 실컷 맞고 있을 무렵 임금님은 주인집 친척인 참판을 급히 대궐로 불러들였어요. 참판은 당장 충청도의 친척집에 내려가 홍서방이 내가 준 의관을 그대로 입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시오. 만일에 홍서방의 도포와 갓에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중벌을 내릴 것이오.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참판은 말을 달려 급히 충청도로 내려갔답니다. 친척집에 들어간 참판은 부자 영감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짜고짜로 홍서방을 불러오라고 호령했지요. 그러나 홍서방은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다른 하인들에게 엎여 나왔어요. 홍서방의 차림새를 본 참판은 깜짝 놀랐지요. 의관을 갖추기는커녕 갈기갈기 찢긴 피 묻은 속바지와 저고리만 걸치고 축 늘어져 있었고 더구나 찌그러진 가시며 찢어진 도포자락이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 영감은 기별도 없이 들이닥친 참판을 보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만 멀뚱거릴 뿐이었답니다. 허허,
이거 큰일이 났구먼. 참판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었어요. 임금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친척이 중벌을 받을 건 뻔한 일이었지요. 게다가 자칫 잘못되면 자신의 참판 벼슬까지 날아갈 판이니까요. 참판은 영감에게 호통을 쳤어요. 여보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임금님이 내린 의관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자네 모가지가 10개인들 살아남겠는가? 자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목까지 날아가게 되었네. 아니, 임금님이 주신 의관이라니요? 주인 영감은 그제야 큰일을 저지른 줄 알고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참판에게 매달려 사정했지요. 참판 어르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발 살아날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판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주인 영감의 귀에 입을 대고 말했어요. 저 하인 놈을 구슬려서 이 일을 비밀에 붙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 하지만 저놈의 입을 어떻게 틀어막습니까? 저놈의 종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자네 땅을 반으로 뚝 잘라 떼어주면 되지 않겠나? 예, 목숨만 건진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참판어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인 영감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서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홍서방에게 재산의 반을 떼어주고 종 문서도 불태워버렸지요. 홍서방은 꿈만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고 하인 신세를 면하게 되었으니까요. 임금님이 준 의관과 똑같은 도포를 급히 구하여 입고 갓을 쓴 홍서방은 이제 주인 영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한편 서울로 올라간 참판은 임금님에게 달려가 아뢰었지요. 홍서방은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도포를 그대로 입고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대로 잠잘 때를 빼놓고는 절대로 의관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하하하하. 임금님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참판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답니다. 지혜로운 임금님은 참판이 거짓말을 한 것을 빤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미리 이렇게 될 줄을 예상하고 스스로 꾸민 일이었으니까요.